1997년 11월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행 문을 열기도 전부터 어르신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계셨었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예금 찾으러 왔어요. 전부 다요. 저는 김성훈입니다. 32년 은행원, 올해 66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건너온 동년배입니다. 오늘 제가 28년 전 그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딱 하나. 그때와 똑같은 냄새가 지금 다시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생존을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자,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7년 11월 어느 금요일, 맨 앞에 계시던 70살 어르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손에 통장을 꼭 쥐고 계셨는데 그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달려오셨죠. 예금 찾으러 왔어요. 전부 다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창백한 얼굴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시더군요. 뉴스 보니까 은행들이 다 망한다는데 내 평생 모은 돈,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이 돈, 이거 없어지면 나는 죽으라는 소리 아니요? 그분 평생 모은 8천만 원, 퇴직금에 장사해서 번 돈에 한 푼, 두 푼 아껴온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은행 창구에서 20분 넘게 손을 떨며 예금을 빼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알았거든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증권사가 쓰러졌습니다. 그날 손을 떨며 예금을 찾아가셨던 그 어르신. 결국 그분이 승자였습니다. 딱 한 달 먼저 움직였다는 이유로 그분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내셨으니까요.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코끝에 그때와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위기의 냄새입니다. 에이, 설마요. 지금 코스피가 4천을 넘는데 왜 나라가 망합니까?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30년 금융맨으로 살며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모두가 설마하고 안심할 때 뒤통수를 치며 온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10월, 정부는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죠. 2008년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밤까지 정상 영업했어요. 그러고 월요일 아침에 파산 선언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실리콘밸리 은행. 목요일까지 멀쩡했습니다. 금요일에 42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호는 보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눈을 감고 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듣기 아주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노후 자금, 내 귀한 자식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위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 안에, 정말 이번 주 안에 꼭 확인하고 실행하셔야 할 5가지 생존 수칙을 말씀드릴 겁니다. 특별한 지식 필요 없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지키는 기적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먼저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위기의 신호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 대기업 구조 조정입니다. 롯데칠성음료 들어보셨죠? 창사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이 만 45세 이상, 1980년생 이전입니다. 1980년생이면 이제 45세입니다. 자녀들은 한창 학교 다닐 나이고 집 대출금은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을 시기입니다. 회사는 이들에게 30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큰돈 같죠? 하지만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40대에 밀려나는 가장의 무게를 2년 반치 월급으로 퉁칠 수 있을까요? 롯데뿐만이 아닙니다. 이마트는 더 충격적입니다. 대리급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됐어요. 입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파릇파릇한 20대, 30대 직원들한테도 나갈 거면 지금 돈 받고 나가라고 권유한 겁니다. LG전자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삼성전자 TV 사업부도 인력 전환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가 대기업 다니는데 하시는 분들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입니다. 50세도 채 되지 않아서 직장에서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이후 20년, 30년을 어떻게 사십니까? 창업이요? 창업 5년 후 폐업률이 66%입니다. 10명 중 7명은 퇴직금만 날리고 빚더미에 앉습니다. 두 번째 신호, 부동산 시장의 균열입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보십시오. 상가 건물들 보이시죠? 임대 딱지가 붙은 가게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1층 상가 10개 중 4개가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리금 3천만 원 주고 들어가야 했던 자리들입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는 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핏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 몸 전체가 마비됩니다. 세 번째 신호, 환율입니다. 작년 이맘때 한 달러에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50원입니다. 11% 올랐습니다. 나는 해외여행도 안 가는데 환율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시는 밀가루 어디서 옵니까? 미국, 호주에서 수입합니다. 식용유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옵니다. 설탕은 브라질에서 옵니다. 다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11% 오르면 이 물건들 값이 그대로 11% 올라갑니다. 실제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8세 윤 여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며 40년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편히 살아야지 하시며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당시 이자 3.5%짜리였어요. 1년 후 이자가 1,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1,200만 원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면 거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1년 뒤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돈이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5천 원 하던 김밥이 7천 원이 됐습니다. 삼겹살 한 근이 1만 5천 원에서 2만 2천 원이 됐습니다. 계란 한 판이 6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격이 무려 40%, 50% 오른 겁니다. 윤 여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훈아, 이자는 받았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진 기분이다. 1년 전보다 살기가 더 팍팍해. 이게 바로 실질 구매력 하락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돈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든 겁니다. 네 번째 신호, 국가 부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8,800만 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집 사시느라, 자식 사업 도와주시느라 대출 받으신 분 많으시죠? 문제는 금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대였던 대출 금리가 지금 5%를 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억 원 빌렸다고 칩시다. 작년에는 이자가 월 1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월 42만 원입니다. 한 달에 26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31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석 달치가 이자로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월 5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1년 이자가 6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반년치가 이자로 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정부와 한국은행의 비정상적 움직임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8일 1조 5천억 원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간다. 당연한 얘기죠. 돈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고 발표하자마자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3.4%를 뚫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시장이 한국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에만 한국 채권을 20조 4천억 원이나 팔고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한국이 돈을 찍어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겠다고 한다. 그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폭락하겠지. 원화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가면 앉은 자리에서 환차손만 15%가 넘는데 이자 3% 먹으려다 원금 15% 까먹는 짓을 내가 왜 해?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 푼다고 하자마자 외국인들은 야, 여긴 이제 위험해졌다. 빠져나가자 하면서 국채를 집어던진 거고 그 결과 국채 가격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한 겁니다. 1997년 그때도 그랬습니다. 10월까지 괜찮다고 했다가 11월에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다르잖아요. 외환 보유고도 많고. 맞습니다. 1997년엔 39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4,200억 달러입니다. 10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이 말하는 적정 외환 보유고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9,2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만을 보십시오. 인구가 우리 절반인 나라가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 대비로 치면 77%입니다. 우리는 23%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큰 파도 한 번만 쳐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봤습니다. 환율 급등, 부채 폭증, 구조조정 확산, 부동산 균열, 중앙은행의 패닉. 하나하나만 봐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남 얘기 아닙니다. 곧 여러분 통장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심각하게 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장,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라 망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 막을 순 없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고, 한국은행이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은 지킬 수 있습니다.
1997년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내쫓겨 거리에 나앉은 가장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먼저 움직였느냐 아니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생존 수칙 1. 예금 점검하기. 첫 번째, 예금부터 점검하십시오. 지금 통장 꺼내보세요. 한 은행에 돈이 1억 넘게 있습니까? 있으면 당장 나누셔야 합니다. 왜냐? 예금자 보호가 1억 원까지만 됩니다. 은행이 망하겠어요? 요즘 시대에 2023년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한화로 56조 원입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몇몇 큰손들이 예금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은행 위험하대. 그날 오후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예금 찾으러요. 금요일 밤 은행 문 닫았습니다. 영원히. 157년 역사의 크레딧 스위스도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전했던 겁니다. 한국은행이 왜 뱅크런 대비 긴급여신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입니다. 불이 안 나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호스를 점검한다는 건 뭔가 불이 날 조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1억이 넘는 돈은 2개, 3개 은행으로 나누세요. 어떤 은행으로 가느냐? 시중은행으로 가십시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저축은행 말고 전국망을 가진 제1금융권으로 가는 겁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축은행이 먼저 흔들립니다. PF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건설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입니다. 지금 그게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제일 많이 해줬어요. 건설사 무너지면 저축은행부터 흔들립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됐습니다. 하지만 돈 찾는데 몇 달 걸렸어요. 급하게 돈 쓸 일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못 하셔도 이번 주 안에 꼭 하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통장 만드는데 10분, 돈 이체하는데 10분,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 30분 투자해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겁니다. 생존 수칙이 대출 총점검. 두 번째, 대출 점검입니다.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아십니까? 은행 대출만 아시면 안 됩니다. 카드 대출도 있죠? 마이너스 통장도 있죠? 할부도 있고, 리볼빙도 있고. 혹시 저축은행에서 빌린 것도 있습니까? 캐피탈에서 빌린 것은요? 다 합쳐서 정확히 얼마입니까? 모르시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 여세요. 첫 줄에 은행 대출, 둘째 줄에 카드론, 셋째 줄에 저축은행, 넷째 줄에 기타. 각각 얼마인지, 이자율이 몇 %인지 적으세요. 다 적으셨으면 이자율 높은 순서대로 번호 매기세요. 제일 높은 게 1번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왜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가 자꾸 올라갑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집 사시면서 3억 원 대출 받으셨어요. 변동금리로요.
그때 금리가 2.5%였습니다. 월 이자가 62만 원이었죠. 작년에 금리가 4%로 올랐습니다. 월 이자 100만 원. 올해는 5.5%가 됐습니다. 월 이자 137만 원. 2년 만에 월 이자가 75만 원 늘었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갚아요? 목돈이 어딨어요? 다 갚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여유돈 생기면, 보너스 나오면, 용돈 모아지면 무조건 제일 이자 높은 것부터 갚으세요. 카드론 연 15%, 저축은행 대출 연 12%, 은행 대출 연 5%. 이러면 카드론부터 갚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안 돼요? 골고루? 안 됩니다. 고금리 빚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1천만 원을 연 20% 이자로 1년 두면 이자가 200만 원입니다. 그걸 갚지 않고 또 1년 두면요. 원금 1,200만 원의 이자 240만 원. 총 1,440만 원. 또 1년 두면 1,728만 원. 3년이면 1,000만 원이 1,728만 원이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빚부터 빨리 갚아야 합니다. 혹시 집이나 땅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금리 대출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부동산 파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팔면 손해 아니에요? 네, 손해입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집값 10% 손해보는 것과 고금리 이자 3년 내는 것 중 뭐가 덜 손해입니까? 5억짜리 집 10% 손해보면 5천만 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2억 원을 연 10% 이자로 3년 빌리면 이자만 6천만 원입니다. 이자가 더 큽니다. 게다가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는 더 커지죠. 지금 당장 전부 갚을 순 없어도 리스트는 오늘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자 총액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이자로만 얼마 나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숫자로 보여야 위기감이 옵니다. 생존 수칙 3. 고정비 파악하기. 세 번째, 고정비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 다 아십니까? 통장 내역 한번 쭉 보십시오. 보험료, 통신비, 인터넷, 케이블 TV,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료, 심지어 쓰지도 않는 서비스까지.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3세 문정의 여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매달 42만 원이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18만 원은 쓰지도 않는 서비스였어요. 보험만 4개 들어 있었습니다. 암보험 2개, 실비보험 하나, 연금보험 하나. 암보험 2개는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중복이었죠. 휴대폰 요금제는 무제한인데 통화는 한 달에 20통도 안 합니다. 데이터도 한 달에 2GB밖에 안 씁니다. 케이블 TV 프리미엄 채널 가입돼 있는데 TV는 한 달에 한두 번 봅니다. 싹 정리했습니다. 보험 하나 정리하고 휴대폰 요금제 바꾸고 안 쓰는 구독 다 끊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 줄었습니다. 그거 줄인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몇만 원이 모이면 몇십만 원이고 1년이면 몇백만 원입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나가는 돈 10%만 줄여도 1년이면 큰 돈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 내역 확인하세요. 인터넷 뱅킹 들어가세요. 못하시면 자녀한테 부탁하세요. 최근 3개월치만 봐도 됩니다. 매달 똑같이 나가는 것들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이거 꼭 필요한가? 보험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암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 여러 개 필요 없어요. 꼭 중복 확인하세요. 통신비는 요금제 바꾸세요.
통화 많이 안 하시면 기본 요금제로 바꾸세요. 알뜰폰 요금제 몇천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2, 3만 원 줄어듭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보험, 통신, 구독 중 하나만이라도 정리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고정비를 줄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존 수칙 4. 비상현금 만들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얼마나 있습니까? 예금 말고 진짜 현금 말입니다. 내일 갑자기 병원비로 500만 원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금 찾으면 되죠.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 깎입니다. CMA 통장은요? 있으십니까? 파킹 통장은요?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비상현금을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얼마나? 3개월치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신다면 6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300만 원. 계산해 보세요.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왜 3개월이냐? 위기가 오면 정부 지원이 나옵니다. 보통 3개월 안에 나와요. 실업급여도 신청하면 나옵니다. 2, 3개월 걸립니다. 급하게 집이나 땅 팔아도 계약하고 돈 받는데 2, 3개월 걸립니다. 그 3개월을 버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두느냐?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에 넣어두세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 줍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요. CMA가 뭐예요? 파킹 통장이 뭐예요? 증권사 가시면 CMA 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가시면 파킹 통장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예금에 같이 두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섞여 있으면 자꾸 손이 갑니다. 조금만 써도 되겠지. 다음 달에 다시 넣으면 되지. 그러다가 다 씁니다. 비상금은 정말 비상시에만 쓰는 겁니다. 병원비 갑자기 나올 때, 집 수리해야 할 때, 정말 급할 때, 생활비로 쓰면 안 됩니다. 여행 가는데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3개월치를 어떻게 만들어요? 돈이 어딨어요? 지금 당장 3개월치 모으기 어려우시면 한 달치부터 시작하세요. 150만 원 쓰시면 150만 원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 늘려가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넣으세요.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2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통장 하나 만드세요. 이름을 정하세요. 비상금 통장, 긴급 통장, 뭐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돈을 넣으세요. 적어도 됩니다. 5만 원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존 수치고 가족 재무 정리. 5번째,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족 재무 정리입니다. 배우자와 전체 자산 공유하셨습니까? 우리 집은 내가 다 관리하는데요. 혼자 알면 안 됩니다. 만약 내일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이 뭐가 있는지, 대출이 얼마인지 모르면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부인은 통장이 몇 개인지도 몰랐어요. 보험 찾는데 1년 걸렸습니다.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독촉장 날아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당장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여보, 우리 돈 얘기 좀 해야겠어. 종이에 다 적으세요. 예금 얼마, 어느 은행에 얼마, 대출 얼마, 어디서 빌렸고, 이자는 얼마, 보험 뭐 있고, 부동산 시세 얼마.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습니까? 보증 서신 적 있습니까? 사업 도와준다고 목돈 주신 적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해요? 도와줘야죠. 마음은 압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하지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1세 강춘식 어르신이신데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셨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목돈은 처음이다 하시며 기뻐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40대 아들이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6개월만 빌려주세요. 이 사업만 되면 2배로 갚겠습니다. 강 어르신은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렸더랍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지금의 냉정함이 나중에 따뜻함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들 불러 앉히세요.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가 가진 노후 자금은 딱 이만큼이다. 이 돈은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할 생명줄이다. 그러니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은 못 해준다. 경제적 독립선언입니다. 처음엔 서운해할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저희 믿지 못하세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한다. 나중엔 감사할 겁니다. 왜냐? 부모님이 건강하게 손 안 벌리고 사시는 게 자식한테는 최고의 부모거든요. 지금 무리해서 도와주다가 나중에 노후 파산하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들이 져야 합니다.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요양원비는 누가 냅니까? 그때는 자식들이 여러분을 원망합니다. 지금 단호한 게 나중에 덜 미안한 겁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독립 선언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생존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예금 1억 넘으면 나누기. 둘, 대출 리스트 만들고 이자 계산하기. 셋, 고정비 확인하고 10% 줄이기. 넷, 비상현금 3개월치 만들기. 다섯, 가족과 재무 공유하고 경제적 독립 선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1997년 IMF 때 분명 위기가 온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이 부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설마 했습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은행이 문 닫겠어?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금반지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예금 나누고 빚 정리했습니다. 설마 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먼저 움직일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번 무너지는 시대를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판단할 힘을 잃는 겁니다. 1997년에도 돈을 지킨 분들의 공통점은 부자가 아니라 침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 다 설마할 때 조용히 준비했던 사람들. 큰 소리 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삶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돈을 불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내 삶의 결정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 1,500원을 돌파할 때 일상에서 벌어질 위험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장과 집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준비합시다.
공포에 떨지 말고 냉정하게 준비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1997년을 이겨낸 우리의 저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더 지혜롭게, 더 빨리 움직입시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동년배들과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으면 이 불안한 노후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이들매 품격.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